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이견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박주민 법사위 여당 간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회권 위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진행하자 국민의힘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해 한때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이 출범해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당내 혼선이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포럼 정치로 세력 경쟁이 본격화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N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 관계로 늦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급한 민생 해결 과제, 바로 부동산 문제인데요. 당 부동산 특위가 오늘도 회의를 열고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큰 이견이 없는 재산세 완화부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위는 정책 혼선을 우려해 이번 달 말 발표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연일 당 특위를 가동해 부동산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가격과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당정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특위는 정책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세금도 국세, 지방세 여러 종류가 있지요. 금융, 공급 대책, 또 규제 다른 주택 규제 대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폴리시 믹스를 이루어서 발표되어야만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정책 효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일이 10여일 앞으로 임박한 만큼 이달 말까지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 기류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국민 중 1.3% 정도라며 종부세 완화를 강하게 반대했고 앞서 진성준 의원 역시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한 만큼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으로 유지하고 양도세 중과는 더 미루지 않고 6월부터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90% 상향은 아직 당내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 주택정비법 등 이사대책 후속 법안과 LH 대책 법안 등도 이제 제대로 되었다는 국민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 모두와 공조하여 최선의 입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는 모두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저촉된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여당 간사로 박주민 의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고 백 의원은 박주민 신임간사 선임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를 강행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여당은 윤 의원이 원내대표, 백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임된 상태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박 의원을 신임감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관례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위원장 사고 시에만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위원장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긴 또 뭐하는데요? 간사 선임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사고 상황이 아니고 내한테 온 게, 내한테 이야기한 게 자기 자신이 들에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해서 잠시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국회 법사위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의 안건은 일단 건너뛰고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특히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여당이 거부해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는데 여야 간 대치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사회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여야가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현역 의원 35명이 참석했는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의 새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아직까지 조용한 모습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포럼 정치로 지지세 모으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당내 기반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이재명계 초선 의원들과 옛 박원순계의 핵심인 박홍근 의원까지 현역 의원 35명은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일명 성공포럼을 출범시키고 이 지사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성공포럼은 앞서 출범한 전국 15,000명 규모의 이 지사 외곽 조직인 민주평화광장과 함께 성장과 공정을 키워드로 이 지사 대권 행보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현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포용적 성장, 더 나은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맹을 마치고 지난주 광주에 이어 이번 주 다시 목포를 방문하는 등 호남 행보에 힘을 쏟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의 핵심 세력은 광주와 부산에서 잇따라 발족한 전국 단위 지지 조직인 신복지 포럼과 정책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움입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신경제, 국가책임제 등 이낙연표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국가 비전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포용적 책임 정부를, 글로벌 차원에서는 혁신적 선도 국가로 가야 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17대 국회의원 때 만든 의원 공부 모임 광화문 포럼을 통해 총리 퇴임 이후 첫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입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궁극적 정의는 더 평등한 세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날 특강에는 7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이 참여해 육선 의원에다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전 총리의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세를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권과 달리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공개로 반도체 연구소를 찾는 등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윤 전 총장 지지 포럼이 출범할 예정인데 윤 전 총장 측은 포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늘 잇따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모두 10명이 당권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 이틀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권 레이스에 합류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후보 중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 전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모두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용광로 정당으로 만들어 야권의 모든 후보들을 모아 단단한 대선 후보를 배출하겠다고 밝혔고 대선 경선 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저 나경원은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주자 토론 배틀 도입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선 흥행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주자를 주제별로 2명씩 엮어 2대2 팀 토론 배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야권의 가장 큰 목표가 내년 대선 승리인 만큼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의지도 보였습니다. 나 전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즉각 윤 전 총장을 만나겠다고 말했고 이 전 최고위원도 조기 입당 등을 통해 당내 경선에 최대한 많은 대선 주자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영입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나 전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의 출마 선언으로 지금까지 당권에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모두 10명. 이들 후보는 당대표 경선 본선행 티켓 5장을 놓고 27일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예비 경선은 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규제 혁파를 통해서 창업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기업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최운열 전 의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 규제를 혁파해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할 규제로는 은산 분리 완화와 CVC 기업형 벤처 캐피털 허용, 공장 부지를 무상 임대해주는 리쇼어링 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양 정치 세력이 빅딜을 하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지배구조를 좀 선진화하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쪽 규제를 풀자. 이것이 걱정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바꿔야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정경유착과 불공정, 노동 착취 등 기업의 어두운 측면이 있는데 재계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만을 자꾸 얘기를 하지 자기들이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 척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대한항공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그 무슨 그 터무니없는 위세나 부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는 친기업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안 돼요.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장기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를 위해서라도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독일 슈레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메르켈 정부의 사례와 같이 여야 간 협치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조심스럽지만은 독일의 그 슈레더 같은 총리가 집권 말기에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해주니까 반대당했던 메르켈이 집권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다음 달 24일 5차 전체회를 열고 사회 분야 관련 국민통합 의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전체회의는 내일 오후 2시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새벽에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과 백신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책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싱가포르 합의가 계승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과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이어 한미 양국이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경북 구미를 찾아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반도체 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한 뒤 미래를 보고 대한민국의 장래 계획을 세워 산업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에 옮겼던 리더십이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와 미래 첨단 소재업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신화에서 정부는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K반도체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려는 안이 전체의 4.2%를 위한 감면 정책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오연주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과세 대상을 줄이면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우려스럽다며 세제 안정성이 흔들리면 시장 불안이 커지고 투기 세력의 선택지만 넓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현행 재산세는 세부담이 낮게 설계돼 있어 보유세, 실효세율과 세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관세평가분류원, 일명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건으로 신청사를 지으면서 직원들이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을 이제 받았는데요. 네. 신청사 건립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170여억 원의 세금을 들여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평 직원 82명 중 절반이 넘는 49명이 세종시 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았고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은 근무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이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관평원은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관세청은 2018년 고시를 무시하고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관평원과 행안부의 협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2017년 170여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공문을 전달받고도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관평원 신청사는 작년 5월에 준공됐는데 현재는 관세청이 기재부에 반납하고 2년째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사 또 처리권도 이제 또 뭐 골머리를 앓겠네요. 네. 네. LH 사태 이후에 특히 이제 부동산과 공무원 비위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네. 현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국무조정실에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시를 내리면서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첫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 정부 관계자는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청 등에 직원을 내보냈다고 전했는데요. 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엊그제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 특별 공급 취소가 가능한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데 네. 이 관평원 직원들이 특별 공급을 받을 당시에는 이 대상자 선정에는 큰 하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김 총리의 지시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네. 김 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평원 신청사 건립 당시
당시 김 총리가 행안부 장관이었고 또 특히 행안부가 특별 공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조사 총괄을 맡고 있는데 구 실장은 관평원 예산심의 당시인 2016년 하반기에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이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LH 사태로 4.7 재보선에서 참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엄청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민주당은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면서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제2의 LH 사태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찔렀다며 당 차원에서 세종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에 철저한 수사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령청사가 지어지게 된 원인을 규명해 책임자를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아마도 김부겸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 관평원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공무원들도 특별 공급을 받으면서 아파트 투기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네요. 네, 이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으로 인한 이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새만금 개발청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세종시에 있다가 군산으로 이전했는데 세종시에 있을 당시 특별 공급을 받았던 직원 상당수가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도 2016년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2년 뒤인 2018년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이 특별 공급을 받은 직원이 165명이고 대다수가 처분하지 않으면서 특공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LH 사태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접적인 땅 투기는 아니지만 공무원 비위라는 점은 마찬가지고요. 또 이 같은 비위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제2의 LH 사태로 커질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대한 비판에 이어 내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다음 주 초에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안 마련을 위해 당정 협의를 여는데 이때 관평원 사태를 비롯한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LH 사태를 엮으면서 계속 정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면 당내 TF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국정조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 세종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시색 차익만 보는 이 특별 공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들이 수두룩한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하게 받은 특별 공급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사회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구멍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잠깐 그 세종시에 이제 그 이전을 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해서 이사를 갈 경우에 그 집을 처분하지 않는 거는 뭐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혜 분양으로 가는 거라서 개인의 재산권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관평원 특공으로 인한 일파만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20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 태권브이와 요술방망이? 백신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게 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국내 경제계와 언론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백신 확보 맞교환을 위해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공식 전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주한미 상공회의소가 방미길에 오른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 경제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부회장 사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여당 내 의원들이 서로 정반대의 견해를 드러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가 기술 전쟁 중인데 반도체 부분과 이 백신 부분에서 좀 더 미국의 요청이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사면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소위 로봇 태권브이 같아요.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태권브이처럼 위험에 빠지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구해주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에 있어서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이강재 의원과 윤건영 의원. 같은 뿌리를 두고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두 사람도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서 이렇게 찬반으로 갈라진 건데요.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얼마 전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 등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 반대는 27%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질의응답에서 여러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태권브이나 요술 방망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회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날이 올지 대통령의 판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포장지 말고 알맹이를 봐야.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된 여야의 대권 주자들 최근 잇따라 포럼 정치에 나서면서 새 분위기에 나서고 있죠. 오늘 국회에선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현역 의원 지진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내일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란 이름으로 포럼을 발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주자들의 지지 포럼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공정이란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건데요. 포럼 창립식이 끝나고 취재진이 이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공정이 같은가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 직접 들어볼까요? 가능하면 좀 빨리 정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갖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한데 포장만 이렇게 자꾸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내용물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포장지만 보여줘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윤 전 총장의 공정은 실체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비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잠행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전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도리라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두 사람. 윤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내일 윤 전 총장의 지지포럼 출범식에선 공정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 오셨죠. 네, 오늘도 열렸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출 이후에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송영길 표 부동산 정책 첫 발을 떼기가 무섭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송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오늘 우선 민주당 지도부의 서로 다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도 덩달아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특위가 이제 오늘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는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직도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이제 당내 비주류와 아니면 친문 간에 좀 간극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이제 뭐 꼭 비주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그 이제 이른바 뭐 비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범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뭐 친문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담보 비율이나 대출 비율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와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동을 걸으면 그러면 결국 대표와 원내대표의 얘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로서는 집권당인데 집권당 지도부 자체가 이견이 있고 더군다나 그 각각의 배경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친문과 친문이 아닌 쪽.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혼선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궁금증을 갖는 건 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송영길 대표 말대로는 뭐 금방이라도 뭘 어떻게 할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결국은 재산세 감면 뭐 이 정도도 확정도 아니고 그냥 가닥을 잡았다는 정도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권당에서 그 하는 거는 이게 곧바로 정책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런 혼선은 하루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국민들 그 어떤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재산세 감면 그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세트를 이루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지 뭘 하나 먼저 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늦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이제 뭐 그 부동산 특위에 안 들어간 분들이 오히려 뭐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떠들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김진표 의원이 이제 경제부총리도 하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이죠. 이분이 그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기자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내가 생각은 있지만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위원장이지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편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는 일단은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서울시장 민주당 참패 이후에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파악한 어떤 민심, 그러니까 집 한 채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은 중산층 이분들의 이제 그 여론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거 알겠는데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확정이 나중에 됐을 때 얘기를 해야지 송영길 대표 개인 생각이 마치 당정을 거쳐서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나가는 건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제동 정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노선 갈등이라기보다도요 복잡한 논쟁 자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와 또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대출 규제나 종부세 완화에 손을 긋고 나선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당 소속의 서울구청장들은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제동이 걸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송영길 대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뭐 정당이 대표 뽑으면 대표가 하자는 대로 더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당정 간에 이제 조율을 꽤 해야 돼요. 어쨌든 아직 임기 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당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재정 당국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동의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좀 강단이 있는 정치인이지만 송영길 대표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좀 시간을 약간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5월 말에 지금 그 확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목요일이고 그러면 사실 주말 지나면 바로 5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당정 간에 지금 뭐 마치 뭐가 확정된 듯이 자꾸 보도를 하니까 이제 이게 더 혼선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이라고 한다면 당정 간에도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은 또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하여튼 혼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오래 걸리면 정말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리고 이건 그 민심이 또 악화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정리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도에는 뭐 이달 말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세금이 또 민심과 직결된 이제 문제이고 특히 집값 급등으로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이제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당장 내년 이제 10개월 후에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대선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 종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책을 바꾸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부동산 민심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부동산 민심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것이 4월 7일 보궐선거 이전에 LH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제 4.7 보선에서 참패를 했다. 뭐 여기까지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근데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뭐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도 일부 보완적 조치로 한다. 이렇게 돼서 일단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는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 다수가 아직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섣불리 그 여당으로서 그 종부세를 감면해 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선에서는 역시 표 계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종부세 감면하는 것이 부자들 편 들어준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부세 개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저는 무산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이런 부동산 정책 이런 이슈를 가지고 대선에 표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 굉장히 다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죄송합니다. 뭔가 열심히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 효과는 또 다음 정부쯤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동산 민심 잡고자 이 정책을 뭐 급선회한다 이건 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또 대선 주자들한테 이걸 떠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 대선 주자들이 이거 갖고 뭐 큰 노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되면 뭐 종부세 깎아주겠습니다. 뭐 내가 되면 종부세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저열한 논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정하는 선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말 지나면 이제 5월 하순이네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송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야의 대선 예비 주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뭐 잠룡 그러는데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잠룡.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들리는데 이제 잠재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꼭 용이라고 보기도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대선 뭐 예비 주자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동 걸린 예비 주자들의 대선 경쟁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선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개월도 이제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이제 대권 주자들의 이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잇따라 이제 포럼을 발족하면서 새 분리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대권 주자 이 빅3의 인맥과 조직이 민주당 내에서의 그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변수를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이죠. 뭐 상당히 지금부터 이미 굉장히 중요한 기세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마침 이재명 지사가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오늘 창립식하고 토론을 했는데 저보고 또 뭐 토론자로 좀 와달라고 해서 이제 말석에 앉아서 토론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가서 좀 느낌이 중소기업회관 지하에서 했는데요. 의원들이 초재선들, 수도권 초재선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중진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민주당 안에서도 좀 젊다, 젊은 세력을 대변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강렬하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 이낙연 전 대표 이쪽도 지금 조직들을 지금 갖추고 있죠.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건 정세균 전 총리는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현역 의원 지지받는 거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이 문제하고 또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른바 빅3 포함해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전국적인 조직 또는 의원 조직 뭐 이런 걸 확보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많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지율은 요새 뭐 일주일에도 몇 건씩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아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거의 민주당 내에서는 독주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제 독주 분위기에 과연 누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의원 모임이나 어떤 전국적 조직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이고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때부터 현재대로라면 네. 6월 말 정도부터 이제 대략 경선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때를 위한 뭐 일종의 어떤 뭐 예비 준비 기간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그때 가서 좀 지지율이 뭐 요동쳐가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당원 당규상 대통령 후보를 이제 국민의힘보다 2달 이제 먼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경선 룰이 이미 이제 정해져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경선 연기론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일정, 민주당의 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요. 사실은 뭐 연기하는 게 민주당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뭐 1등이지만 2달 뒤로 늦추면 이재명 지사가 낙마할까요? 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대략 동의를 해줘야 연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확인된 거는 이재명 지사가 완강하게 연기를 반대하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됩니다. 그래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는 가운데 이걸 무리하게 당 지도부가 연기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으로선 그냥 예정된 일정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참 묘한 통계가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당시에는 대통령 보궐선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급하게 후보를 정하니까 이제 좀 예외로 치면 역대 1987년 이래 지금까지 후보를 일찍 확정했을 때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 연기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안 맞는 얘기가 됐어요. 다 일찍 후보를 확정한 쪽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 경선 연기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우리가 2달 전에 국민의힘보다 후보를 확정해 놓으면 2달간 우리 후보만 뭐 여러 가지 검증 공세에 시달린다. 그러면 대선 승리에 불리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실제 결과는 거꾸로였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뭐 경선 연기 그리고 경선 연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경선 연기 주장은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일종의 판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라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지만 초반의 기세 뭐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는 가능하겠습니다. 네, 또 자맹을 이어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요 5.18 메시지를 냈고요. 또 그리고 조만간 망월동 묘역 참배 계획을 밝혔는데 이거 행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뭐 최근에 반도체 공학 연구소도 뭐 방문을 하고 뭐 5.18 메시지 내고 그다음에 망월동 묘역 참배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개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대선 그러니까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선언 이건 아직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임박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벤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곧 이제 대선 도전 선언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른바 왜 우리가 등판 시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6월 중순이냐 뭐 7월 말이냐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빨라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모양은 안 좋아요. 뭐 내가 정치를 하겠다 선언을 하고 내가 대선에 뭐 출마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5.18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요. 반도체가 중요한 현안이니까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전직 검찰총장이 5.18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치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혹시 언론 노출이 안 되면 대선 주자로서 내가 지지도가 떨어지고 손해보지 않을까?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정치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의 발족이 이제 내일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33명이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지 그룹의 이제 면면을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최 의원께서는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뭐 등판 시기가 임박해 있다. 6월 이전에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뭐 6월 중순 뭐 이 정도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그룹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전문가 그룹은 제가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까 뭐 우리가 알만한 정도의 대단히 그 이름이 있는 그런 그룹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뭐 일종의 뭐 무슨 동호인 모임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들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그 만들어서 뭐 윤 총장의 그 요청이 없어도 우리가 이런 뭐 정책 세미나 같은 걸 뭐 해보겠다 이런 그냥 지지 그룹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전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좀 의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일종의 팬클럽 비슷한 분들이 모인 것 같은데 글쎄요. 윤석열 총장도 이분들이 뭐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고요.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내일 발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현상과 공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진중권 전 교수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발제해서 뭐라고 할지 저도 좀 그 뭐 본인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아니 거기 가서 발제를 하면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건 곤란한 얘기고요. 제가 윤석열 총장 정치하지 마시라 이런 칼럼을 굉장히 강하게 쓴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중앙일보에다가 제가 쓴 칼럼을 아주 자세히 인용하면서 왜 못하냐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반론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반박을 하려다가 아니 뭐 제가 진중권 전 교수하고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글쎄요 진중권 전 교수는 확실히 윤석열 총장을 좀 좋아하거나 지지하거나 뭐 그런 뭐 속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 의원님께서 이재명 지사 이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확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저도 이제 그 회사 안에 좀 의논을 했어요. 발제를 해달라 그러면 곤란한 건데 그쪽에서 이제 저하고 몇 개 언론사를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 약간 윤리기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토론자로 이제 갔다 알겠습니다. 오고 네, 굉장히 네.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언론인들도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신문사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기자들도 좀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별의 순간이라면서 윤 전 총장을 띄웠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 띄우게 나섰는데 대선 출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좀 화가 나셨나요? 갑자기 또 김동연 네. 전 부총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아니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간다.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늘도 뭐 글을 좀 띄운 게 있는데 뭐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당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대통령 좀 이렇게 약간 유명한 사람이면 다 대선 주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좀 약간 의구심 같은 것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 달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김동연 전 부총리가 쌓아놓은 국민들 사이에서의 인식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고요. 특히 이제 지금 나온다고 한다면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했듯이.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당 사람이냐 야당 사람이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10달도 안 남았는데 대선이 이 상황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어느 쪽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네, 저희가 전반부에 사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그 불협화음 뭐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불협화음이 어찌 보면 이렇게 뭔가 정리되어가는 과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권당에서 나는 불협화음은 조금 다르다. 야당과는 그런 점에서 집권당은 정책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집권당 불협화와 야당은 다르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했습니다. 예, 별의 순간. 예, 김정인 위원장이 자주 써서 유명해진 말이죠. 독일어로 뭐 슈테르는 슈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이 표현이 좀 오염이 됐어요. 뭐 지지도 높을 때 대선 출마 선언해라. 자꾸 이제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선 출마했다가 좀 이상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가 지금 또 감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별의 순간 잡으려다 신세 망친다. 이렇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당내 혼선이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포럼 정치로 본격화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날씨가 참 변화무쌍한데요. 지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에 최고 40mm 정도, 그 밖의 지역엔 최고 30mm 정도 비가 내린 뒤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은 종일 산소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